학과 사고공단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앞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저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앞으로 향후 이제 다가올 미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이제 솔루션인 VR이나 AR에 관련된 이제 부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재원을 좀 마련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주는 이제 대학이나 뭐 이런 공간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데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일기에 이제 이 닷컴 법을 시기서부터 저는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한 투자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밸류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실패를 하는 시기를 가졌고 그동안 이제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 말 그대로 이제 현실로 이제 기술 개발이 구현되면서 많은 변화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런 변화에 이제 발맞춰서 국내 이제 벤처 기업 수가 20년간에 한 100배 정도 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내의 이제 그 벤처 기업 창투자들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아주 많은 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과거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새로운 제품에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운 제품과 이게 서비스가 붙어야 되고 또 서비스가 붙은 상태에서 또 컨텐츠까지 붙어줘야 새로운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아이템을 이제 창업으로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까 뭐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름의 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기업이 그 방향성을 쫓아서 가는 과정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국가적으로는 생계형 창업이 다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국가 경쟁력도 이제 가질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서 앞으로의 이제 창업 지원 발전 그 방향성은 기술 기반 여러분들과 같은 기술 기반 창업 지원 소위 말해서 기술 혁신형 아이템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인식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 이제 전파진흥협회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아마 특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전파진흥협회가 상당히 아주 선도적으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AR, VR을 이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AR, VR이라는 시장은 이 방향으로 확대해서 간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전체 이제 국내 기술 창업의 트렌드에 봤을 때 미래 시장에서 아주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에 하고 계신 거는 분명하고요. 하고 계신 거는 분명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창업을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과 아니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주 창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력은 기술력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창업이라는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이제 뭐 국가의 이제 뭐 핵심 창조적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창업에 집중적인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 자금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획을 들어가보면
조금 그 창업을 바라보는 배리어가 너무 높이가 틀리고요.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본인이 경험한 거에 따라서 많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이제 두 단계로, 최소한 창업을 두 단계로 나눠서 좀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제가 나눠봤는데, 창업의 1단계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이지, 창업이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창업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위험하고 창업에 대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데, 우리보다 윗대의 부모님들은 창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창업을 잘못해서 뭔가 잘못하게 되면 온 집안 잘못되고 이런 경험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젊은 이런 청년 세대들이 창업에 도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창업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취업이었는데 할 수 없이 창업을 한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1단계에서는 가장 첫 번째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윗세대들이 경험한 사업과 창업의 실패의 경험. 이 경험이 계속 우리가 이제 오로지 청년 창업자들에게 이거를 다 오로지 당신들이 책임을 지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실패를 시행착오라는 개념으로 바뀌는데 한 정부가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가지고 창업 지원을 할 때,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벤처 지원을 할 때 모든 지원의 프로그램에 초점이 뭐였는가면요, 오로지 성공만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어떤 대안이 없었는가 하면, 혹시 이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때리라고 보고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이제 닷컴 버블 시절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돈을 여신, 빌려주는 형식으로 대출식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대표자들이 다 연대 보정이라는 보정을 써서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런 연대 책임을 대표자가 져서 한 번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실패를 시행착오로 지금 만드는 환경이 이제 여러 기간이 지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책 자금이 이제 투입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성공뿐만이 아니라 단계별로 실패가 아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쭉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창업, 이 경계 스텝 1에서 아주 중요한 게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들어온 길목에서 이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창업자들 몇 분 만나고 인사받고 그랬는데, 이 창업 생태계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라는 게 결국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어떻게 내가 잘 관리를 해서 결국은 내가 목표한 바대로 갈 것이냐를 지표를 만들어주는 게 이 창업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인 정책 자금만 쏟아부어가지고 죽을 수 있는 기업들도 막 살려가지고 이게 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물론 그런 부작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이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시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창업 교육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은 벤처 기업들을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지만, 저라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제가 제공을 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처음 이 장소에 제가 자주 왔지만, 여기 요 장소에는 제가 처음입니다. 와서 보니까 VR 벤처를 만들어내는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보이는데, 제가 첫 발이가 제가 투자를 하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업들 중에 홍보 콘텐츠를 VR, AR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를 찾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달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께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런 콘텐츠 제작
발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의외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의 1단계에서 이런 창업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가지시게 되면 어떤 우리한테 베네핏이 있는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창업을 여기서 직접 실제로 이제 앞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이런 교육, 이런 생태계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많은 기대를, 많은 효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1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2단계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팀빌딩이라는 거예요. 팀빌딩. 오늘도 제가 이 미팅을 오기 전에 신한 퓨처스에서 올해 이제 새로 뽑은 팀들을 다 모아서 하나 아침에 이제 대본회의를 다녀왔고 또 이 강의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연구센터, 연구동에 있는 어떤 모기업을 만나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우리는 이제 IT 기업으로서 개발자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1 창업 1단계에서는 전혀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검증도 하려고 안 씁니다. 정책 자금을 줄 때 그 부분이 뭐 필수 요건으로도 안 돼.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뭐 정책 자금을 활용하셔가지고 얼마든지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시고 팀들만에 한번 플레이도 상관은 아니지만 해보시는데 스텝 2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구심점을 못 만들어내시면 사실은 여기서 더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투자를 통해서 실패한 경우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지금 경우의 특징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좀 화려합니다. 앞면. 왜 그런가 하면 뭐 우리가 좀 아름아름하게 좀 좋은 분들, 우리 영역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모아내는 거, 오토바이스나 뭐 아웃소스에서 모아내는 거는 좀 쉽다 보니까 화려하죠. 하지만 창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도 해야 되고 넘어야 될 고비들이 아주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뭔가를 본인의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죠. 근데 역시 이제 이렇게라도 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도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그래도 견디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이분들은 뭐 본인들을 설득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스텝 2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형태의 이제 좀 기획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 그래서 재원받는 방법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초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뭐 가족 친지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뀐 거는 최근에 이제 일본 제일 첫 번째 경우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줄어든 경우가 정책 자금이라는 부분이 많이 해소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벤처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과거의 그 지인들 다 찾아와서 뭐 좋은 거니까 사업하세요 그래가지고 투자해줬는데 다시 시작해요. 그게 이제 정책 자금은 많이 풀렸고요. 정책 자금에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됐고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고민해야 될 게 엔젤 투자하고 이제 많은 또 엑셀레이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돼 있죠. 그 중에는 뭐 엔젤 투자도 있고 엑셀레이터도 있는데 엔젤 투자와 엑셀레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만나야 되는가를 제가 입장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엑셀레이터와 엔젤 투자자들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디가 정말 우리한테 맞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단계 지금 신용부 보증이나 기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즘은 어쨌든 국가가 신고해서 과거처럼 대출형으로 연대보증을 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술 평가를 해가지고 대표자 연대보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자금을 썼을 경우에 순수하게 사업을 통해서 이 자금이 소진이 되고 그 사업이 비록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기술 기반 기업들, 기술 기반 벤처 기업들에게는 신보라 기부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도 기술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또 뭐 지자체라고 지자체에서 이 기관의 이제 하나 단체, 뭐 SBA라는 것도 그렇고
각 지자체, 경기도, 뭐 서울시도 그저께 박원순 시장이 이제 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뭐 서울시 소재 기업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투자를 하겠다. 대표적인 이제 투자의 그 방식, 지분적 투자의 방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대표자가 연대 보존을 돈을 쓰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스테이지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어떤 기업이든 간에 연대 보정을 쓰는 조건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건 딱 한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품 양산. 여기서 말하는 제품 양산전이라는 것은 양산 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시장 검증이 다 끝나고 이제 구매자가 양산막에서 제대로 제품만 납품해주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설 단계. 그게 말하는 양산 단계지. 내 혼자 판단해. 만들어 놓으면 나는 팔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연대 보존을 쓰고 자금 쓰는 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의 창업의 재원 마련은 시행착오의 방향을 지켜야지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그 방향이다. 잘못하게 되면 그게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연대 보존을 쓰는 조건은 양산 전 단계. 그 양산이라는 개념은 구매자가 확실하게 구매를 하는.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아이템 중에서는 하드웨어와 연동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드웨어에 투입되는 경우들은 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업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고 보면 하드웨어 기업들이 양산이라는 그 양산 전 단계의 개발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되고 또 초기 기업들이 가장 잘 하고 있는 게 사용성 분석. 혹시 여기서 그 소비자들의 사용성 분석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하드웨어를 만들면 사용성 분석을 잘 못합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대기업들은 그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사용성 분석을 합니다. 우리 모바일만 하더라도 이 모바일이 출시되기 전에는 엄청난 비용을 써서 모든 사람이 쓰도록 계속 씁니다. 쓰면서 뭐 이게 나오는 그립감이나 뭐 터치감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양산이라는 체계를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게 100% 확실할 경우에는 연대보존을 쓰시더라도 쓰셔도 돼요. 보존제 조건이 안 되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아주 멀었던 이 VC가 벤처 캐피탈이 자금이 이제 마이크로 VC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엄청나게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투자의 경험을 한번 가져보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없어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 지금 이 벤처 캐피탈 쪽하고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들을 나중에 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운영을 하면서 재원 마련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책자금 유계 또는 이제 뭐 지금 전파진흥협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유계 수주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났을 때는 엔젤 투자나 이제 엑셀레이터 쪽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제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엔젤투자협회라는 게 중기부를 대신을 해서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매칭이라는 것으로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팁스 프로그램, 팁스 운용사들, 팁스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개인 투자 조합을 이제 또 협회가 또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한 거를 근거로 해서 또 정부에서 R&D 자금을 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엔젤 투자를 설득을 하셔가지고 엔젤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5천만 원 이상 엔젤 투자 자금 유치를 하게 되면 한 번은 아니지만 두 번에 나눠서 4억까지 R&D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엔젤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에게 그런 R&D 기회를 드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팀 빌딩과 여러 가지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아이템들은 팁스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국내의 엔젤 투자 지원센터, 한국 엔젤 투자협회에 등록된 엔젤, 이 등록이 되어야만이 이분들이 투자한 거를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맺히는 거거든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은 등록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18년 9월 기준으로 17,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 17,0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가 실제로 투자를 하세요. 한 10%. 그러니까 등록을 하세요. 관심 있어서 등록을 하시는데 실제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오늘은 한 17,000명 정도가 지금 2018년 9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 계속 그 등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저희가 이제 비리를 모으기 위해서 엔젤 투자자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면 개인이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비리는 저희가 모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엔젤 투자자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매칭을 들어가겠죠. 그렇게 투자되는 금액을 DB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칭을 정부에 매칭 펀드를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내용을 정부에 이제 제 협회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한 DB를 모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한 340억 정도가 됐는데 2017년도에 813%가 있어요. 그만큼 엔젤 투자의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 엔젤 투자 환경이. 그 얘기는 엔젤 투자를 이제 많이 이제 실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을 받기 위해서 엔젤 투자를 하시고 매칭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항목을 보니까 여기 뭐 승인 어느 정도 뭐 승인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승인 금액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엔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매칭을 신청했을 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투자를 했고 이 기업은 제대로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국가 자금이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을 따집니다. 그 따지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엔젤 투자자가 정말 투자하느냐, 진성 투자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걸 따져요. 진성 투자자냐. 그리고 기업에서 평가받는 내용은 다른 내용 없어요.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할 때 1,000만원짜리 법인 설립을 하든 2,000만원짜리 법인 설립을 하든 100만원짜리 법인 설립을 하든 다 관계가 없는데 법인 설립을 할 때 그 설립 자본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그거를 기업을 하다 보면 자본금을 써야 되니까 처음에는 매출부터 자본금을 써야 되는데 그 자본금을 마이너스가 난 거는 아무도 안 따져요. 근데 자본금이 1,000만원짜리 자본금인데 회사 1,000만원 자본금 때부터 보니까 자본금은 1,000만원이었는데 법인 총장 1,000만 원을 보니까 5,000만원 없어요. 알고 보니까 뭐 법무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법무사가 대신해서 돈을 1,000만원 내줬고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별 큰 문제 없는지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본금 1,000만원인데 자본금이 왜 최초 법인 통장에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때는 뭐 그냥 안 됩니다. 국가자금을 투입할 때는 이 법인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느냐를 보는 첫 번째가 자본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자본금이 많지 않은 자본금을 뭐 다른 데 쓸 필요 없겠죠. 뭐 급여를 준다든지 뭐 회사 기품을 산다든지 뭐 쓰겠죠. 그걸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안 따져요. 제일 최초에 법인을 만들 때 그 법인 자본금이 들어왔다가 나갔느냐 요거 따집니다. 근데 그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실제로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1,000만원 있을 때 그 1,000만원 잔고 증명을 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법인 인가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돈은 그분들 돈이니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 매칭 펀드라는 여러 가지 정책 작업을 받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잘 관리를 하시려면 여기 이제 매칭 펀드를 신청하시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매칭 펀드를 신청한 기업들, 승인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ITC 서비스에 동의하는 기업들이 한 30% 정도, 30% 정도가 고집이 되어 있고요. 여기 뭐 ICT 제조 기반 기업들은 6.6%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업들은 조금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하드웨어만 딱 국한된 하드웨어만 하겠다는 기업들은
별로 선호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통 서비스, 뭐 오토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유통 서비스가 한 20%가 되고, 그다음에 전기기 장비 이런 게 이제 주로 전기기 장비 쪽은 뭐 B2B 쪽에 뭐 좀 관심 많죠. 이런 게 한 12%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게임도 많이 줄어들고, 뭐 바이오도 많이 줄어들고, 영상 콘텐츠는 벤처 캐피탈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적습니다. 보면 ICT 서비스, 유통 서비스, 전기, 기계 장비, 그 카테고리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엔젤 투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엔젤 투자는 이 정도는 이제 돼 있고, 벤처 캐피탈.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보니까, 이게 뭐 과거 거는 볼 거 없고 2018년도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자료에 보면 20.8%가 똑같죠. 여기 보면 ICT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또 ICT 제조 4.3%입니다. 하드웨어 기반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들도 4.3%예요. 하드웨어 기반 잘 보시면 과거에는 17%에서 20% 늘었다가 이런 줄기 시작하죠. 하드웨어는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불리한 하드웨어만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장비.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바이오 의료가 좀 많죠. 보면 바이오 의료가 지금 좀 컨텐츠가 높죠. 이 바이오 의료가 높은 거는 금액 자체가 바이오 기업에는 벤처 캐피탈 투자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젤들은 이제 그 개발 재원이 엔젤로 커버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는 벤처 캐피탈이 좀 높고, 영상, 공연, 음반도 이 펀드의 모태 펀드의 특징 자체가 컨텐츠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뭐 컨텐츠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통 서비스. 자, 그러면 엔젤 투자자가 바라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종목과 전문 투자자, 벤처 캐피탈에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를 본다면, 바이오 의료 쪽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영상, 공연, 음반 쪽 콘텐츠 쪽이, 이거는 모태 펀드의 정책 자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라고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데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요 두 가지가 엔젤들의 지원으로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엔젤들은 거의 없고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야죠. 요거 두 개를 빼고 보면 사실은 들어가는 게 ICT 서비스, 전기계 장비, 그다음에 유통 서비스, 이런 아이템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엔젤 투자자와 VC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게 이제 콘테이지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방향성을 좀 보시면,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보이죠. 그럼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엔젤 투자자들이 회수하는 방법인데, 회수하는 이런 방법들은 좀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가 되고요. 벤처 캐피탈을 투자하는 방법, 회수 추구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시기에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특성상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특성상 여러분들은 저는 팁스 프로그램에 조금 비중을 둔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지난 정부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나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효적이고 규모가 가장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팁스의 운영사가 다 엑셀레이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엑셀레이터는 대부분이 그 벤처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창업자들이 그 벤처 성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가지고 투자단을 만들죠. 그런 이제 투자단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팁스 운영사를 만들고, 이 팁스 운영사가 최소 1억, 자금팀에게 최소 1억이라는 지분형 투자를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는 그 1억이라는 투자를 근거로 해서 최소 아래 투자는 5억, 그 다음에 해외 투자가 뭐 8억에 책에 또 추가로 한 3억 정도. 그래서
1억을 투자를 받으시게 되면 최소 5억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6억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1억은 지분형 투자고 나머지 최소 5억에서 8억 정도까지는 100% R&D입니다. R&D.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R&D가 아니죠. 지분형이 아닙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왜 활성화가 되었느냐. 과거에 제가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벤처블리딩 할 때는 대부분이 정책 자금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기관과 관리를 하는 기관이 관이 중심입니다. 관이. 그죠? 관이 중심이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기업도 관이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관이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잘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 운영사, 팁스 운영사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다음에 R&D 자금이 돌아서 기업을 살려내는 자금을,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과거에는 이게 처음에 운영될 때는, 시범 운영이 될 때는 사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운영사도 처음에 5개가 있어요. 처음에 5개로 운영사를 시작을 했다가 이게 시너적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지금은 42개의 팁스 운영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거는 44개의 팁스 운영사들이 좋은 팀을 찾는데 너무너무 좀 어렵습니다. 팀을 소싱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보통 운영사들이 1년에 5개 내지 5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런 아이템들이 발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팁스 프로그램을 조금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저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K벨 ORGPI나 조인트 팁스 이 치시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정보가 공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44개의 운영사의 담당이 다 노출되어 있고요. 그들에게 내 내용을 보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다 컨택이 됩니다. 일단은 다 컨택이 되고 이 팁스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별도로 지속적으로 저희 협회에서 그 홍보 프로그램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이트만 잘 모니터링만 해도 이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시라는 거. 그 단계 전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준비가 덜 됐을 때에는 엔젤 투자, 앞에 말씀드린 엔젤 투자. 그 다음에는 팁스. 그걸 좀 준비를 해보시면 돼요. 그 팁스 실적이 2018년 10월달. 10월달 작년 이제 그 하반기에 이제 뽑은 걸로는 그 당시에 24개의 이제 운영사가 있었는데 그 운영사의 구조는 뭐 펜치텍사 중에서도 뭐 이런 명칭만 듣지 뭐 이런 구조로 해서 44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선정 그 당시에 선정팀이 580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80개 기업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사가 지금은 이제 5개에서 44개가 됐지만 또 전체 이제 이 팁스 운영사가 초기 기업의 투자를 보니까 평균 1억만 투자를 해도 되는데 기본이 1억인데 보통 금액으로 이제 환산해야 되니까 평균 팀당 한 운영사에서 2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했고요. 매칭 방식으로 R&D를 해가지고 나가는 자금이 한 1,900억 정도 나가고 작업사업화 요게 기본으로 이제 팁스에 선정이 되고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이 추가 지원입니다.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해외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서류를 내서 평가를 해서 해외 마케팅에 나간 니즈가 있는 분들은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운영사에서 기본 1억 이상의 지분 투자를 받고 기본이 5억이고 그 5억에서 플러스 알파로 창업사업화와 해외 마케팅 지원을 또 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규모는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운영사도 목표가 100개입니다. 100개까지 운영사를 지금 넓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사가 10개를 더 해볼 목표로 지금 현재 운영사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 팁스 운영사의 개념이 벤치 캐피탈이 아니고 엑셀러레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엑셀러레이터.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이런 교육이나 이런 행사를 다니시면서 팁스 운영사가 아닌 엑셀러레이터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투자를 합니다라는 회사를 만나보신 경험도 있으시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팁스 운영사는 벤처 캐피탈 전 단계의 엑셀러레이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이런 이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떤 정부의 일정 부분의 재원을 자본금을 가지고 1년에 얼마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 엑셀러레이터라는 명칭의 정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는 실제로 투자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부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을 하면서 우리는 투자자처럼 이렇게 뭐 하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막 팁스 운영사처럼 말하는 이런 엑셀러레이터라고는 조금 틀려요. 어쨌든 그들도 정부에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게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요 엑셀러레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엑셀러레이터라고 차이점이 뭔가 아니고 투자자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이 좀 풍부하겠죠. 이런 상태의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엑셀러레이터들은 자본금 정도의 얼마에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엑셀러레이터라고 인가를 내주는데 그런 엑셀러레이터에 제가 알기로 한 130개인가 몇 개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엑셀러레이터라고는 하지만 팁스 운영차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자들하고는 틀립니다. 재원의 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러레이터를 만날 때는 이 엑셀러레이터가 성질이 어떤가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아시는 방법, 이거는 성부함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이 팁스 운영사들하고의 선택 포인트를 한번 계속 만들어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걸 좀 구별하시라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신규 체험이라든지 구속 투자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총을 이제 보니까 총 이제 580팀이 이렇게 있었고 이 580팀이 이제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운영사들이 이 정도 금액 1187억 정도를 이제 지분용으로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쭉 나가는 데가 이게 보면 구속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저 끝에 보면 8,776억까지 되는데 이걸 팀수로 나눠보게 되면 한 팀당 평균 15억 정도가 팁스 선정 이후에 15억 정도의 평균 투자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 중에서는 팁스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전혀 구속 투자 못 받은 기업도 있고 엄청나게 투자 금액을 많이 받은 기업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15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협회에서도 지금 뭘 기획하고 있는가 하면 이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기업들이 생존을 통해서 더 기업이 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포스트 팁스라고 해가지고 이 이후의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을 해서 더 지금 많은 프로그램, 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것은 정책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한정적으로 투자를 해드리고 투자가 지원을 해드리고 어떤 제품을 양산하는 전까지만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역량을 가지고 계속 성과에 도달을 하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때문에 이제 시즌 투자까지 가서 평균 한 15 정도의 그런 후속 투자를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한번 타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 또 그 이후에 성공 상당한 것들은 좋은 진로 중에 하나라고 제가 확실히 드리기 때문에 제가 팁스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 지금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엔젤 투자 같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이해가 좀 나는 하고 싶고 한번 좀 내 자신이 한번 검토를 받고 싶다. 우리 기업이 이 정도 되는 정도 기업인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받고 싶다. 그래서 요런 신청을 하시면 요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팀들을 만나게 되고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실제로 투자자들하고 만남을 만들어서 실제로 1대1로 우리가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투자자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투자자하고 매칭을 시킵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좀 기억해 놓다가 이런 담당자들 연락을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전문 공무원 팀이 하나 왔는데 이런 팀이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내주세요. 시간을 보자면서 만나서 보면 내가 기대하기로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준비가 되겠는지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실효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투자를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전반을 나가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자체 수익이 나게 되면 그 가능성,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제가 스텝 2 단계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팀 빌딩이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투자하는 설비 투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교체 주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텀이 언제쯤 돌아올지를 계산을 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B2B에서 뭔가 맡기는 그 교체 주기라든지 뭐 조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은 사실은 그 영역을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본인의 뜻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비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2B 모델 경우에 투자자를 설득하는 전략하고 B2C 모델이 투자자가 설득하는 전략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B2C 모델 중에 하나 잘못된 전략은 사용자를 B2C라고 하는 결국은 B2C의 컨택 포인트는 대기업들도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지금 아모레 PCP이 화장품을 많이 만드는데 아모레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소비자를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올 이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경험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돼요. 그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성공한 회사가 저희가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은 결국은 팀빌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팀빌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과거보다 선택되어진 스피드가 이렇게 상당히 짧다. 그래서 이런 세팅에 좀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텍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 이런 세팅에 들어오시면 그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생존 전략만 짜시게 되면 시간과의 싸움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생존 전략만은 없습니다. 어떤 전략도 안 돼. 무조건 생존 전략 짜시는데 그 생존 전략 중에서도 팀 빌딩 아까 우수한 친구들이 그렇게 안 가져가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다.